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의사인데, 제 강의 제목은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82강을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전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동기부여,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인데, 동기부여의 방법, 어떻게 하면은 동기부여에 의해서 변화가 쉽게 일어나고 그런 메커니즘이랄지 그 사례나 실제에 대한 강의인데요. 자, 본격적으로 NLP, 지난 강의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Neuro Linguistic Program, 이렇게 NLP, 신경과 언어의 프로그램. 그런데 여기서 신경이라고 했는데, 사실 신경은 뇌신경도 있을 거고 말초신경, 사실 온몸에 말초신경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이 누가 뭐 바늘로 찌른다면 아픈 것은 거기에 관여되는 이제 감각신경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머리에서 아픈 것을 느낀다든가. 그런데 이제 그 오른쪽 발가락에 아픈 것이 이제 뇌 속의 어느 부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밝혀진 사실들이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번 MRI, 기능적인 MRI를 찍으면요, 거기가 화끈화끈하다고요. 그 뇌, 오른쪽 발가락을 담당하는 뇌 속에. 그러니까 그 레벨이 어디냐면 이 정도 됩니다. 이쪽에. 거기도 대대 피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경이라 하면은 말초신경도 있고, 그러니까 뇌조직도 거기에 포함되고, 대뇌 피질도 물론 이제 그 포함되는 거고, 그에 뭐 소뇌도 있고, 척추신경도 있고, 말초신경도 있고, 또 자율신경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뉴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촉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오감이잖아. 오감은 5가지의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는 이제 후각, 입에서는 이제 미각이 있는 거고, 그 눈은 이제 눈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시각, 오감이라고 그러잖아. 오감. 5가지요. 시각, 청각, 또 촉각, 미각, 후각. 이것이 이제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뇌 속에서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죠. 짜고 맵다, 뭐 여러 가지 뭐 전부 다 포함되는 건데, 그런 하나의 체인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각 그러면은 이제 벌써 뇌 속에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언어가 뭐냐면 시각이라는 게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뇌 기능을 보면은 저 뒤통수에 있는 것이 이제 시각을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 뒤쪽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냄새를, 동물에서는 냄새 맡은 것이 기가 막힌데, 거기는 이 앞에 있는 이제 대뇌에서 이제 맡아 있기 때문에
냄새를 잘 맡은 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여하는 냄새에 관여하는 이제 대뇌 피질이 많이 발전되는 거예요. 피질보다도 그런 대뇌가 거기도 대뇌가 이제 개도 좀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대뇌 피질 말고 딴 데도 많이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언어의 그 총체적인 네트워크 그런 것을 파악함으로써 변화를 시키는 방법도 NLP를 잘 이해를 하고 이용을 하면은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반인들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짜고 맵고 그런 것은 전부 다 그런데 대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이미지나 청각 그런 데이터가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차차차차 성숙함에 따라서 뇌가 발전함에 따라서 다 그렇게 분화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뉴로라고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링구이스틱은 아까 같이 언어가 됐든지 신념이 됐든지 확고한 무슨 정의감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인문학 계통에 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책임의식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게 책임하고 이제 뇌에 심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주 원활하게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변화를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동교부여의 하나의 변화를 쉽게 일으킬 수 있게 하는 이제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네트워킹이 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런 학문들은 뭐 4, 50년 전부터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밴들러 심리학자들이요, 전부 다요. 밴들러, 딜츠 또는 안드레이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안드레이스입니다. 근데 먼저도 소개를 했지만은 여기를 보면은 인생을 바꾸는 동기부여와 성공의 기술, 성취의 기술.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변하려면은 알아야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알아야 되고, 인간의 품위를 발전시키는 것도 결국 뇌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게 변할 수 있고 더 품위가 있고 더 높은 정신 문화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뇌나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경하고 또는 언어 인문학적인 그런 단련이나 훈련이나 할지 공부를 한다든가 궁리를 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인생도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든지 남녀 인생관이 됐든지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걸 연구를 해야지 더 쉽게 이루어진다. 왜 그러냐면 쉽게 변할 수 있으니까. 항상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경험의 축적물인데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어려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고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럽잖아요. 그걸 어떻게 뭐 정보도 뭐 바다가 돼 가지고 뭐가 나한테 필요한 사항인지도 어렵잖아, 깨닫기가. 그러니까 복잡한 사회에서 헤쳐나가고 특히 4차 산업에서 직업이 변동이 있다고 하면은 스마트한 사람이 행복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학문이고요. 자기 변화를 어떻게 하느냐, 쉽게 하느냐.
그리고 이런 이제 언어라고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언어에는 뭐 감정도 포함될 수 있고 문구가 됐든지 이미지, 그림, 그러니까 예체능계도 다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체능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겠지만은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운동선수 중에 장애 높이뛰기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장애 높이뛰기에서 올림픽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선수들이 이렇게 정신 통일을 해가지고 이런 액션을 취하면은 어떻게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등이 됐든지 배가 됐든지 그게 이게 부딪히면 이제 높이뛰기 그 장대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실패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높이 올라가서 정확한 각도와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몇 발자국 하면은 그때부터 어떤 힘을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넘을 수 있다. 그러면 세계 기록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을 수없이 연구를 합니다. 수없이 또 하고 또 뭐 장대가 또 떨어지면 다시 또 하고 다시 하고 뭐 수없이 하는 건 트레이닝, 훈련, 숙련을 필요한다고.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양궁 선수들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 잘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활을 쏘아야지 제대로 들어가지. 조금만 마음이 흔들리면은 이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 스포츠 의학에서 전부 다 나오는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또 한 가지 예를 나온 김에 또 이야기를 하면, 사과밭에서 이제 있었던 이 상정을 해보자고요. 사과가 만약에 사과를 이제 도둑질을 하려면은 슬금슬금 가가지고 거기서 용케 남녀가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게 됐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스토리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사과라는 게 이게 이렇게 해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 예를 들어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사과의 모양을 입력시키는 데는 이쪽 부분에 색깔, 컬러, 모양, 쉐이프 이런 모양 또 여기 중복되면 안 되니까 다른 네 부분에서 이 모양을 형태, 모양을 또 인지를 한단 말이야. 기록이 돼 있다고. 또 사과 맛이 있다면 맛이 있으면 이것은 맛이 후각이 그쪽에 담당하는 뇌, 맛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에 그게 심어졌단 말이죠. 기록이. 그러면은 사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로 이제 뇌는 장소는 다르지만은 이 사과에 대한 이미지랄지 썩은 것이 있다든가 뭐가 빨갛다든가 여튼 파랗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애플 그러니까 사과라는 그 총체적인 것을 인식을 하고 경험을 하고 거기에 심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포메이션이 합쳐가지고 사과라는 것이 머리에 떠오른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뇌 생리의 원리, 그런 뇌과학의 원리, 그런 것을 지금, 일반 독자들도 좀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거 예를 들었는데. 그런데 사과를 생각하면 옛날에 데이트했던 생각이 난단 말이야. 주인한테 들킬까 무서워 조마조마 하면서 두 남녀가 사과를 이제 도둑질을 한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면은 사과는 물론 이제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런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고, 데이트하는 그 추억은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때의 그 상대편의 얼굴이랄지 뭐 행태랄지 이 사람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은 이제 이게 데이트 한다고 하면은 다방이라는 걸인데 요새는 카페 같은 데서 만난가 뭐 미팅하고 소개팅을 하고 뭐 그런 모양인데, 다방이 됐든지 소개팅 하는데 카페가 됐든지 거기서 아주 좋은 음악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여자하고 뭐 그 남자하고 그때 그 장소에서 어떤 뭐 베토벤이든지 뭐 모차르트 뭐 음악이 됐든지 감미로운 무슨 뭐 됐든지 그것을 좀 연결돼 있다고, 뇌 속에 이게 다 들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연결된, 서로 연상되어 있다고, 이 뇌라는 것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이제 이게 떠오르면 뭐 줄줄줄줄 따라서 이제 연결돼 가지고 기억이 되살아나고 추억이 되씹을 수 있고, 그런 이제 신경과 언어, 그 사람 뭐 음악 이름도 알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NLP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의 그 요령이나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고 싶은 것이 이제 뭐 A란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을 그 A라는 것을 생각할 때 A가 어떻게 모양이 어떻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게 뭔가 자꾸 궁리를 한단 말이야. 궁리.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되새김을 한다고. 그래서 되새김을 할 때 그림을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에 뭐 소리가 나면은 서로 뭐 매미 소리가 됐든지 뭐 어떤 소리가 이제 그게 입력되고, 그래서 생생하게 끈기 있게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변화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감이라는 것은 갑자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돌출되는 거거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런 게가 좀 많이 있거든. 이제 그런 것도 변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반복해서 또 생각하게 그렇게 인식을 각인시켜 준다.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되씹어보고 또 같은 내용이나 그 요소를 다시 또 생각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쉽게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의적에서는 지난 강의에서 뭐 욕구란 거 있잖아. 욕구, 드라이브. 저번에 내가 강의할 때도 욕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드라이브라는 것은 뭐 저기 욕구를 발산시키는 건데, 드라이브. 그래서 드라이브에는 내적 보상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 드라이브가 있고, 사실 드라이브는 어떤 면에서는 끈기하고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추구할 때는 항상 드라이브를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는데, 이제 뭐 그 동기, 일을 하고 싶은 그 충동 같은 거, 그런 건 동기 1.0. 동기 1.0은 이제 생리학적인, 생물학적인 욕구고, 그리고 동기 2.0은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상을 주고 뭐 하는 것이 그렇고,
그리고 동기 3.0은 진짜 이것은 내적 보상, 내적 동기. 내적 보상, 내적 동기라는 것은 놀이문화랄지 창조성이랄지 자기가 즐거워서 일을 시작한다든가 모든 것이 즐겁게 돈하고는 관계없이 항상 자기 자신이 하고 싶고 원하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고 또 즐기고 싶고 그런 때 이제 이런 드라이브란 말 그러니까 일종의 욕구라고 해석하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제 동기 3.0을 이제 중요시하죠. 돈하고 관계없이 자기 자신이 좋아서 하게 되면은 어린애는 특히 그러죠. 자기가 뭐 애워라 숙제하라 뭐 해도 사실 그 결과는 뭐 별로 별것도 아닌데 짜증스럽다고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김을 산수를 하든지 수학을 하든지 즐거워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즐거워서 공부를 해야지 그게 진짜 자기가 자연 발생적으로 힘 안 들이고 즐거워서 이걸 내가 알았네 얼마나 뿌듯하고 그러겠어요 애들이. 그런 것을 교육의 기본으로 생각하면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외적 요소가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을 시작할 때도 자아 탐구란 말을 썼잖아. 자아 탐구. 그래서 과거의 강의에서도 자아 탐구에서는 외적 동기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인포메이션 자료에 의해서 자기가 액션을 결정한다든가 그러면 옆 동네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너는 뭐니 뭐가지 성적이 이러니 말 자꾸 그러면은 그것을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비교를 시켜주니까 형장이 기분 나쁘고 그러면은 공부를 더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애들을 북돋아 가지고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게 이제 교육입니다. 그게 집에서 부모의 교육이나 학교에서는 교사의 교육이 그게 중점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시적으로 뭐 시험 패스하고 명문대하고 그걸로 끝나면 그것은 지속적일 수도 없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만은 입시 지옥이고 학벌로 되어 있는데 서양 선진국에서는 그 학벌도 중요하지요. 하긴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느끼기에는 자가 자부심이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자아 자부심을 가진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교육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미국에 있는 매크로 박사의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이제 멘토가 된 이제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나도 이렇게 돼야겠다 하고 그런 이제 멘토 인물을 이제 쫓아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어떻게 잘 해보니까 코로나 방역의 선진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왜 그랬을까 따지고 그러면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더 높은 차원의 방역이 됐든지 요새 지금 방역이란 것은 검사만 이제 방역이 아니라 치료나 백신제도 빨리빨리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더 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변화를 시켜 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런 돈 버는 재주 예를 들어서 상업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되니까 밤낮을 가리지 하고 백신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하려고 그냥 완전히 불이 붙었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근데 인문학적인 것은 정신을 못 차리면은 이건 낙후돼요. 낙후되면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향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기를 해서 빨리 변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잘 자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가치관을 정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다고. 다음에도 또 나오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 문명이고 뭐 아바타 뭐 기계를 만들고 뭐 한다고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국민이나 개인의 인간성이나 인문학적인 소양이 없으면 이제 사회에 해를 끼치는 물건을 만들 가지고 힘없는 국민들한테 소래를 엄청나게 끼치는 겁니다. 자기는 돈을 버는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사회에 그 나쁘면 그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뭐 수백 년 동안 계속 나올 거예요. 4차 산업이 발전하면 좋다 이게야. 좋기는 좋은데 너무나 정신분하고 갭이 생기면은 차이가 많으면 사회적인 모든 문제가 막 억수로 막 쏟아진다고.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다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발전해야지 이런 것들이 낙후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거지. 잘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성공하고 잘 사는 기계 문명을 해서 그거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기업 하는 사람, 돈만 빠진 사람은 이제 낮게 평가되고, 이제 기업가 정신을 사회에 하나 나고, 힘없는 사람, 기득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는 사람이 빛이 나고, 자기도 사실은 돈을 유태인이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유태인은 돈도 잘 벌고 쓰기도 잘해요. 쓴다는 건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기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태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이제 NGO. 근데 그런 이제 가정이랄지 뭐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은 뭐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은 쓸 줄도 잘한다고. 돈을. 그래서 이 인문학 계통은 자칫 잘못하면은 인문학 계통이 안 좋을 수 있거든. 근데 나는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유교 문화 계통, 동양의 좋은 이제 의식구조나 국민성 그런 게 중국은 지금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게 뭐 미국하고 무역전쟁, 패권전쟁 가지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건데요. 사회주의라는 게 잘 사는 사람만 좋게 하는 그런 정치 구조 아닙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격하고 비판하는 세력,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지 발전된 걸로 세계적인 인문학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중국이 아직 인문 과학이 뭐 공산주의를 한 70년, 80년 하니까 머리가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살아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이.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여행단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참 착착 이 개념에 의해서 다 알게 되겠더라고. 아주 쉽다고,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같은 데 코로나를 보니까 얼마나 후진적인 것을 노출된 거야. 그래서 일본이 뭐 천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료적인 거 있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랑말랑 해야 돼. 뇌가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너무나 습관화되고 너무나 폐를 끼치지 말자고 자꾸 그러니까 그게 역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사람 조금 폐도 끼치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너무나 뭐 폐를 끼치지 말고 너무나 철두철미해가지고 머리가 그 개념에 이게 고정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일본의 뇌는 조금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소프트하지 않은 것 같다. 코리안 브레인, 스트롱 앤드 소프트. 이게 일본의 뇌는 중국의 뇌는 이게 상당히 너무나 딱딱해가지고 변하지를 잘 못해요. 그 소프트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다. 이건 강하다, 올바르다. 소프트하는 것은 부드럽다. 이건 EQ고, 이거는 IQ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뚜렷해야지 우리가 변화를 쉽게 해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NLP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뇌장이 무언가도 정말 연구를 하면 재미있을 겁니다. 나도 가끔 시간이 있으면 NLP하고 뇌장 개념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 수 있나,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파고들고 저기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 연결된 학문이나 그런 개념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면 좋았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마지막 부분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다음 강의로 이제 이어지겠지만은, 먼저도 조금 코멘트를 했을 겁니다. 주관적 몰입. 아주 심오하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혼자 책상에서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또 뭐 주관적이 더 이걸 또 필요하다면 객관적으로 이제 미팅에 가서 발표도 하고, 여기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주관적 몰입을 거치는 거죠. 뭐 다른 일상생활도, 중요한 일상생활에 선택을 할 때도 주관적인 몰입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결국은 내적 성찰이라고. 돈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것도. 내적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객관적인 관조란 말은 이제 물끄러미 이렇게 관찰하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뭐 청각이 됐든지 촉각이 됐든지 객관적인 관조를 한단 말이야. 어떤가 해서. 그러면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뇌 피질이 있으면은 뭐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그러잖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적 성찰, 외부에서 비교. 근데 이제 NLP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반복하냐면 뭐 생각이 됐든지 이미지가 됐든지 행동이 됐든지 뭐든지 이거 자꾸 궁리를 해가지고 이것은 맛이 어떨까, 모양이 어떨까, 이거 자꾸 궁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신경, 오감, 이걸 또 이제 객관적으로 뭐 신 사과가 됐든지, 또는 객관적인 모양이 됐든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관찰을 한단 말이죠. 물끄러미 이제 쳐다보면서 머리를 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를 돌리면은 그 실체가 더 밝혀짐으로써 변화가 쉽게 되는다. 그 이제 이치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관적 몰입은 내적 산재, 이 내부에서
이것을 또 곰곰이 생각한단 말이야. 아, 이게 신경에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 신경이 타고 올라가는 모양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신경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저기 시냅스,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시냅스가 바로 기억 물질로 쌓여 있는 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냅스라고 그러죠. 시냅스. 이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신경세포 연결이 된 거예요.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고요. 여기 돌기하고 여기 신경세포 돌기고 연결은 접점에 이게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고. 이게 기억이라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몰입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자세히 여러 각도로 관찰하고 또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여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느낌도 있을 수 있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목표도 생각 나올 수 있고, 어떤 목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가,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주관적 몰입이라고 하거나 객관적 몰입이라고 관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신경학적으로 더 변화를 어떻게 하면은 자꾸 생각하고 느끼고 되돌아가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또 미래로 끄집어 당겨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이런 각도로 보고 저런 각도로 보고,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 여튼 이 생각을 달리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빨리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좋을 때는 좋지만은, 일단 확고한 목표와 개념이 서 있으면은 그때는 빨리빨리 해도 되죠. 그러면 초기에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면은 미스테이크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거 나 알아. 그럼 아는 거다고. 그러면 정주행이가 너 해봤어? 알기만 하면 뭐해? 그러면 거기에 이제 경험을 해봤으면은 거기에 대한 실패담이랄지, 그 실패도 항상 실패를 많이 모으고 그러면 말이죠, 성공할 확률이 많아져요. 그런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부모가 벌어준 돈만 쓰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 그러니까 이 생물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에 있어서 값어치랄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 환원을 해가지고 자기 부모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남은 돈이라도 사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쓰면 되는데,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돈만 쓰는 것 그 자체로서 즐거운데, 누가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팔아주는 상점 아주머니가 좋아할지는 몰라도, 여하튼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알게 되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또 자꾸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내적인 성찰, 이런 것들이 일기장을 쓴다든가, 이게 잘 생각만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낙서를 한다고. 낙서라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기장 쓰는 거. 낙서는 자기의 느낌이나 필링이랄지 그런 것을 이게 그림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나면서 이 애가 낙서를 예를 들어서 미술을 그렸다든가, 그림을 그렸다든가, 슬픈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게 미술 치료라는 것 있다고. 미술 치료. 근데 어린애가 이렇게 낙서가 좀 이상하게 생기고 그러면은 미술 치료를 해준다고. 이걸 나타난다고, 이게. 그 일기도 자기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것은 자부심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성찰이라는 것은 이제 일부러 자기가 이제 뉘우치고 그런 건데, 모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리고 값어치가 있고 소중한 거,
이건 돈이 하고는 관계없어. 외부적인 것은 돈만 많이 있으면 어느 거 해결되는데, 내부적인 그런 능력은 자기 자신이 만들기 때문에 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을 동원해서 주관적 몰입과 객관적인 관조를 통해서 자꾸 자가 발전하고 같은 문제점을 여러 각도로 여러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궁리하고 그러면은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이런 요령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할 때도 자기가 고독하게 혼자 있으면서 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시끄러운 카페에서나 시끄러운 실내에서 이것이 생각이 안 납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밤이 됐든지 새벽이 됐든지 묵상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 기도도 하고 불교 이 부처님도 이렇게 빌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도 있다고. 이런 게 막 동원을 시킨단 말이에요. NLP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을 많이 동원을 시켜요. 내가 변화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연구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희로애락은, 인생은 희로애락이 있다. 그런데 고통 없이는 배운 것도 없다. 그 말이 상당히 와 닿거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나온 소리는 마음을 비워야지 이게 제대로 보인다던가. 돈이 끼어 있으면 안 보인다고, 돈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이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주관적인 몰입도 객관적인 관조도 완전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올라오는 이제 자극이 이제 눈을 감아야 되고, 명상할 때 눈을 감아야 하고, 또 조용한 데서 해야 되고, 신경을 차단시켜버린다. 생각 그 자체를 그냥 자꾸 없애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공사상이란 말이죠. 없단 말이야. 비어있단 말이야, 이게. 머리가. 그러니까 모든 잡다한 노여움이랄지, 화랄지, 또는 문제거리, 고생거리, 고민거리 다 없앤단 말이야. 그러면 마음이 편안을 하니까 다시 깨달을 가능성이 많죠. 뇌를 좀 휴식을 시켜줘야지 잘 창조적인 생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공사상이랄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노자도 공사장이 있고 그러는데 아마 옛날에는 그런 것이 좀 개념이 좀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주관적인 몰입, 그러니까 공을 몰입시키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관조는 항상 오감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보고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신경 자극이 자꾸 뇌로 막 쳐들어가는 거죠. 계속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순수하게 사고를 할 수 없으니까, 공사상 이제 내가 돌을 닦아서 이런 경지는 나는 가본 적이 없지만은, 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불교 사상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데 있어서 많이 공헌을 했어요. 서구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이 인간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에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덤으로 새로운 깨달음과 그걸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 강의로서 그냥 그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입니다.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저번 강의 때 상상의 히드라 모델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하고 재미가 있어서 계속 이것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히드라 모델의 이제 보충 설명을 할 때 이 그림을 다시 또 이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키호테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세르반테스의 소설 중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엉뚱한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점은 아주 정립하고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아주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에 비교해서 왕따 정도 된 사람인데 그래도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좀 개파간 성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마 그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걸로 지금 짐작이 되는데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문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그 장르를 문학의 장르를 높이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준다든가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니크한 인물이 이제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를 생각하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돈키호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상적인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돈키호테가 말이죠. 그리고 현실주의가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돈키호테의 그 소설을 보면은. 그리고 강한 면이 있으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약한 이제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든 이제 이성, 감성, 욕구 뭐 이런 것들이 돈키호테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책에 뇌짱으로 삽시다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중국의 아마 1900년도 초기에 일본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문학으로 이제 전향한 루신이라는 이제 혁명가죠, 일종의. 그 사람이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많이 눈을 떠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자아 자부심이라는 그런 심리학의 그런 것이 많이 태동되고 많이 디스커션 됐던 그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루신이 일본도 사실 자아 자부심에 대한 연구를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대 초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나 일본이나 그 루신의 생각이 자아 자부심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소설을 그걸 아이템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책의 이름이 이제 아큐 정전인데 아큐라는 것은 귀신입니다. 중국의 오래된 귀신. 그 오래된 귀신을 자아 자부심에
이게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의식 계획을 한다 그 말이죠. 의식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아큐라는 주인공은 모든 것이 잘못되면은 나는 딴 사람 탓을 하고 말이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아주 추철하게 변명을 많이 하고 또 허세를 많이 부리고 왜곡된 자아를 많이 발산해가지고 그 자신은 정신적인 어느 정도의 안정을 취하려고 해가지고 정신적인 승리법, 정신적인 승리법이라는 그런 이제 남발을 써가면서 자기는 그것을 정당화시키지만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자아의식이 약한 사람으로 비유가 되죠. 그래서 자기 중국 국민들의 신의 혁명하고도 이제 관련이 된 건데요. 결국은 의식을 이제 선진화시키려고 이제 태동을 시작한 게 이제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상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큐쟁전에 아큐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 없지요. 아큐는. 그리고 아주 자아 자부심이 아주 약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왜곡되어 있죠. 근데 왜곡된 자아지만 예를 들어서 아큐하고 돈키호테가 서로 대화를 하게 된다고 예를 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서로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 항상 부딪히는 일이지만은 나의 이상자아하고 현실적인 자아하고 이상적인 자아는 100점을 맞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현실 자아에서는 70점을 맞더라도 대단히 만족하는 그런 것을 상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마다 이상자하고 현실자가 이렇게 서로 다르고 대화할 때도 돈키호테하고 아큐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도 자기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안목에서 어떤 차원에서 자기가 말로써 표현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자신이 중심을 갖고 자신을 건강 상태, 정신 상태를 파악한 사람들은 적절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아큐도 이게 자아가 약하고 소심적이고 그리고 왜곡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면 우스꽝스럽게 되어버리는 거죠. 서로 레벨이 다르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고 서로가 자신 그 정신세계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수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싸움들만 날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이제 공적인 표현이 되겠지만은 자아 자부심 자기 내부에서 이게 형성되는 그런 마음이나 자세나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숨길 수도 있고 이제 과장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감히 내 머리 위에 네가 앉아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기가 더 월등하다 이거야. 상대를 비난한단 말이야. 너 이놈, 내가 너의 머리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만만하게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곡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말만 그렇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하고 내부의 자아 자부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심은 밖으로 내어 보낼 필요는 없죠. 자기가 이제 지키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있는 대화를 상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자아 자부심의 이제 근원은 뭐냐면은 욕구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어떤 학자는 행복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게 좋은 인생의 목표지요. 그리고 본질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유스러워야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좋다. 세 번째는 일종의 명예욕이지만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이제 보수적인 성격이죠.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회에다 환원한다. 그것도 자기의 이제 욕구란 말이에요. 욕구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이성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행동을 옮길 때는 이런 것이 전부 다 파악이 되면서 과학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를 들어 컴퓨터가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확보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이런 자아 자부심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면은 그게 인공지능의 미래의 하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각각 그리고 이제 행동할 때도 바로 순간적으로 하는, 순발력 있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행동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신중한 모드에서는 천천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식구조상에서는 신중하게 대답하고 신중하게 약속하고 그런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근데 그 행동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게 조금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식 수준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보편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저번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동양의 도덕 감정이 양심적으로 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덕, 양심. 근데 서양에서는 양심, 책임이 더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동양과 서양의 가치관을 잘 믹스해가지고 좋은 점은 계속 유지하고 나쁜 점은 자꾸 고쳐가지고 또 고양시키고, 그런 작업이 의식계획 뇌짱운동의 이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여기 히드라 모델에서 상대편의 히드라 모델 있고 사회 국가의 히드라 모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결정을 하잖아요. 자유스러운 선택, 그 다음에 결정,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면은 액션에 이제 행동에 옮기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몫을, 이익을 6분의 3은 자기가 차지하고, 그럼 미리부터 그렇게 정한다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 나도 괜찮지 않냐, 조금 이익을 덜 가져가라. 그래서 6분의 2는 상대방이 갖도록 미리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6분의 1의 몫은, 이익은 사회와 국가에 환원하든지 거기를 사회와 국가를 염두에 두고 모든 결정을 할 수 있고, 모든 이제 결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매일 생활에서 세수하고, 기상하면 세수하고, 화장실 가고 그런 것이, 그런 것들은 항상 일상생활에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행동을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이해가 된다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자꾸 가르쳐줘도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의식구조상, 동양의 의식구조는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장래를 생각해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융합 사고가 많이 발전할 텐데 서양에서 동양의 저기 월등한 정신 문화를 흡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 책의 330페이지 보면은 1, 2, 3 공동체 운동 그것을 이제 제시한 건데 그것은 여기서 말한 이런 몫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쓸 때도 이런 개념이 좀 있어야지 너무나 불공평하게 몰아준다든가 그러니까 몰아주면은 이제 이게 나태해진다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게 욕망이라는 거 인상의 본성 그것은 항상 공짜로 가면은 이게 나태하고 공짜로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애들을 가르치면은 애들을 망치는 겁니다. 스스로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그러면 또 재미가 있어야죠. 어린애들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가서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손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히드라 모델을 다시 상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